저는 주식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이제 저도 인플레이션이 튈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아까 이제 60년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달러를 조금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달러 부채가 많다라는 건 달러 강세가 찾아왔을 때 그 달러 부채가 그 실질적인 달러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거는 이머징 시장을 뒤흔들게 되면서 이머징 시장의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사실은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부채 부담, 두 번째는 뭐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수입 물가의 하락. 그래서 달러 강세라고 쓰면은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70년대를 좀 기억을 해보면 70년대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71년도 이제 8월 15일 날 시작했었던 게임이지만은 결국엔 달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게 근본위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 통제 정책을 쓰게 돼요. 생필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 통제까지 하게 되고 그거를 약 1년 이상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물가의 상승을 갖다가 억제를 했었기 때문에 성장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눌렀죠. 나중에 성장이 꺾여 내려가면 보통 성장이 꺾이면 물가도 꺾여야 되는데 물가를 눌러놨었으니까 그걸 플러스 때는 물가가 1년 반이 지나서 팍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주저앉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어러의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은 지금 나와 있는 달러의 강세라는 게 물가의 상승을 비이성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60년대 그리고 성장은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물가가 안정됐던 게 90년대가 그랬어요.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때도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였어요. 99년, 2000년 이 초반대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2013년도 이후에 달러가 초강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달러가 초강세로 전환된 분기점은 14년도 7월이 훨씬 강했다고 봐요. 그때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 이후부터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신흥국이 구조적으로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고압 경제의 가장 큰 적은 제 생각에 이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거 큰일 나 물가에 올라 이게 아니라 달러 가치의 급락을 만약에 만들어내게 된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이제 반대로 감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좀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저는 그게 이제 글로벌 공조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국의 같이 돈을 뿌려줘서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아주는. 그래서 저는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물가 상승의 리스크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SG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유가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달러 가치의 급락에 대한 우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데 달러 가치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국제공조 쪽에서 아마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저도 사실 거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달러가 급락할 거냐 이거 가지고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답을 못 내는 건데 여기 나오신 여의도 어벤져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달러가 급락할 수 있다 내지는 급락했을 때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달러가 급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저는 기본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페드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균 물가 목표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컴 베이스 있잖아요. 아웃컴 베이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페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해요. 페드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왜냐면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때려야 되잖아요.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근데 얘는 아웃컴 베이스니까 일시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이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바로 들어가야죠. 근데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바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페드 너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경단이 나타나게 돼요.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지난 3월달처럼 하늘로 팍 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달러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그래서 달러 급락 뭐 그건 그런 아니지만. 얘기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형태 뭐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얘네는 미친 듯이 달러를 계속 풀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이슈들이 결국에는 달러의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1, 2월 달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 90 밑으로 뚫려 내려갈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내년은 80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그 관성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가 어쩌면 약간 사이드에서 밀어놓고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리스크 중에서 달러 가치의 급락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왔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맞아요. 그때 파월이 네버 이 얘기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엔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게 5월 10일 날 했다가 5월 중순에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금리야 달러는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얘기 들었겠죠.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테일 리스크로도 좀 봐야 되지 않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보면 연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테이퍼링도 얘기하고 뭐 또 얘기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연준이. 근데 과연 우리가 연준에 주목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연준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ECB는 지금 올해 돈을 얼마나 풀었으며 ECB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사실 작년 말부터 이미 ECB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연준이 들고 있는 보유 자산을 넘어섰습니다. ECB 자산은 이미 9조 달러가 넘었어요. 연준의 자산은 지금 8조 달러 정도 수준 되는 거고 그럼 이미 얘네들은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라도 하고 있지 그럼 과연 ECB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그러면 도대체 연준을 믿지 않으면 ECB를 믿을 거냐 아니면은 BOJ를 믿을 거냐를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연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반대 사이드에 있는 유로화나 아니면 엔화가 버텨주거나 아니면 얘를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아예 됐고 아예 화폐는 다 모르겠어 이래 버리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상대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달러가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 좀 다른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대안 부재론이 나오는 게 달러는 그래도 더럽긴 한데 좀 덜 더럽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연준에 대해서는 얘기라도 해준다. 근데 ECB랑 BOJ는 사실 얘기를 했다가는 BOJ는 지금 주식도 엄청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없구나. 그럼 돈을 막 더 찍어서 더 써도 되겠네라는 레짐으로 아예 이제 전환된다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MMT죠. MMT 얘기가 오늘 안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레짐으로 전환된다면은 아마 인플레이션이라는 뭐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걸로 인한 그쵸. 물가의 불안정 현상 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이 계산 단위로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화폐로만 돈을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는 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세금 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출 항목 중에 아마 기업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가장 큰 지출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죠. 어떻게 세금. 보면 세금이 필수 소비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항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부채예요. 반드시 내야 되거든. 안 내면 잡혀가니까. 아니면 뭐 차압당하거나. 그러니까 가장 큰 부채인데 이것을 이 돈으로만 낼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화폐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축적된 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폐 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징세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라고 볼 때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끊임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부가 축적됐던 뭐 그런 힘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통화제도 재정 제도에서 그런 아주 그 대단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신뢰가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는 이거, 우리가 이제 작년 3월에 WTI가 마이너스 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거든. 그렇죠. 그릇이 없으면 저장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릇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라도 이 기름을 넘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기일에 그 인도일에 기름을 받기로 했는데 그 받아서 어디 놔둘 건데, 놔둘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돈 주면서 기름을 넘긴 건데.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더니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저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큰 기업에서 여유 자금이 뭐 몇백억이 있어요. 거의 뭐 현금처럼 MMF에 두고 있는데, MMF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그래서 미국 이제 FOMC가 뭐 이른바 그런 이제 관련된 금리를 인상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MMF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기업들은 MMF에 넣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안 받거든. 은행에서 왜 예금을 안 받느냐? 은행이 예금을 자본에 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거액 예금, 기업 예금 같은 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MMF로 가고, MMF는 지금 살 수 있는 재정증권이 없으니까 결국 마이너스로까지 밖에 못 간다면은 이 돈을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럼 기업이 비트코인을 살 거냐, 금을 살 거냐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재무제표가 너무 변동 커지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의 회계 단위는 달러, 뭐 원화, 유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이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화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대한 부를 어딘가에는 보관해야 되는데 그 회계 단위를 그 나라 화폐로 하는 동안에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그 화폐에서 커런시 런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70년대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화폐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측면도 강했다는 거죠. 그 금태환제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폐란 어떤 그 금이라는 어떤 실물에 기반해야 된다는 그 통념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뭐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세금 관련해서만 하나 말씀해 주신 거 있어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세금 보면서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얘네들이 인상하기 싫어요. 인상하기 싫으니까 너네 인상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최저법인세 인상하라고. 그거 어느 세월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미국 정부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CBO라고 해서 의회 예산국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리얼 브레이키 크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저도 무슨 용어인가 처음 봐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 보니까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억 이상 연봉자들이 한 8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는 6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만 명대였어요. 1억 이상 연봉자가 40%나 늘은 겁니다. 자동 증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천만 원 이상이면 세율이 높잖아요. 8천만 원 이상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이 자동적으로 더 거치는 현상, 이걸 리얼 브레이키 크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벌겠다고 지금 해놨어요. 이게 되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연봉이 1억이 됐어.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 보면 5년 전에 연봉 1억이랑 지금 연봉 1억이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 하지만 기분은 좋지만, 기분 좋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이게 잠깐만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이제 정부가 이게 뭐지? 왜 내가 갑자기 높은 세율? 등수는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세금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세 구간이 이제 그렇죠. 넘어가니까 세율 시저 세율 자체가 높아지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세율, 그러니까 적용 세율 자체는 8천만 원이라는 그 값 자체는 안 바뀌는 거죠. 예.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증세네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증세. 기분 좋게 내는 거죠. 왜냐면 연봉 1억이 됐으니까 기분 잠깐만 근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가? 기분이 좋아야 등수는 되는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으로 치고 9억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조금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달러 얘기로 조금만 좀 이어가면 사실 저도 가능성은 낮지만 발칙한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초기였어요. 유럽 재정 위기가 심해지기 전에 이제 2010년도 제 생각에는 11월 달은 굉장히 큰 분기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0년도 5월에 그리스가 처음에 이제 토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10년도 11월에 페드는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22는 그때 당시 S&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단기로만 자금을 빨아들였지 이 불투여를 하는 거지 얘는 이게 사실은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2는 자기들은 양적 완화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돈이 풀려 있는데 이 정도까지 풀려 있는 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랐을 때는 한꺼번에 나중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 경기 자체가 침체로 갈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오스테리티를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페드는 사실상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쪽으로 간 거고 다 이제 결국엔 이제 루즈하게 가는 거고 한쪽은 타이트닝으로 선택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선택에 과연 이제 뚜껑을 열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11년, 12년을 거치면서 유로존은 분기 위기를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12년도에 이제 whatever it takes 하면서 이제 아웃라이트로 이제 사들이는 걸 하고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하고 15년도 3월부터 22도 QE에 들어가가지고 선배를 넣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조까지 이렇게 막 돈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드는 3차 양적 완화를 13년에 이제 테이퍼링으로 끝내버리면서 사실상 14년도부터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 게 그러면 오스테리티가 맞냐, 긴축이 맞냐, 아니면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이 맞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만 딱 보면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건 22의 케이스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22는 아직까지도 양적 완화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푸니까 15년도 12월에는 대분기라고 했어요. 그레이트 디버전스라고 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한쪽은 양적 완화를 더 세게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유로화는 그때 이제 페러티 얘기 나왔잖아요. 1달러 1유로 밑으로 깨진다고. 유로 약세.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유로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던 굉장히 큰 어떤 갭 차이를 봤는데 최근에 보면 이 둘의 갭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22가 더 많이 풀고 유로가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아직은 이제 저도 동의,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갭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3월에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각국의 대응을 한번 보시면 물론 22는 양적 완화는 했지만 실제 통화 완화에서 봤을 때 양적 완화는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춘다 말만 하고 수사는 많았는데 BOJ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금리를 더 내리진 않았어요. 중국도 금리 내릴 때 살짝 페이크 썼고 덜 내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까지 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급증세는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둘의 갭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 모습들을 좀 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테리티 대신에 긴축 대신에 완화를 선택해가지고 얻었던 그 승리에 대한 그 경험, 그 짜릿한 경험 있잖아요. 그 짜릿한 경험은 미국을 MMT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MMT로 몰고 가는 그 경험은 그 선택은 역설적으로 어쩜 이 갭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이제 한번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라도 그 시나리오가 만약 펼쳐지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달에 기억을 해보면 진짜 저 2월달에 애널리스트 와서 3월달에 그 난리가 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이 나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보고서 쓴 날 유가 20% 빠져 막.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기는 무슨 유가 20% 빠지고 시장 난리 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외환 딜러들하고 막 되게 전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은행에 딜링룸에 같이 있었던.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달러가 그때는 진짜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1,300원까지 올라가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달러를 못 구해서 안달이었어요. 정말 그때. 정말 그래서 그때 많이 그렸던 그림이 우리가 뭐 리보 OS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뭐 이 EMBI 뭐 이렇게. 근데 최근에 그거 열어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리보 OS 스프레드는 거의 뭐 마이너스 근처까지도 뭐 거의 가서 이제 달러가 너무 흔해서 지금 거의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호주머니에서 달러를 안 빼니까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가지고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진짜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작년에 그 연준이 심지어 이제 개도국한테까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달러를 빌려줬어요. 뭐 초유의 일인데 음. 금융위기 직후에는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 수합을 해줬고 네. 저는 뭐 항상 그 농반 진반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큰 경제 뉴스가 그 수합 제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해 코로나 때는 그 개도국한테 레포까지 열어줬는데 그만큼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줬죠. 그쵸. 그 앞서 이제 그 오 부장님께서 달러로 표시된 부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달러 표시 부채가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달러가 굉장히 전 세계에 이제 넘치도록 뭐 리보가 지금 미국 OIS 금리 밑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지위를 더 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겁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 뭐 저는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줘 사실. 아니 나 신한은행 진짜 좀 그래.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잠깐만 제가 신한은행 생각나가지고 신한은행이 최근에 보면은 광고 중에 아니 부장님한테 뭐라고 할 거 이 아니에요. 토론에 못 나올 수 알죠 이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어요. 안 뭐 나오신 거 아니야? 그 젊은 남자분이 그 남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보셨어요 혹시? 그거 나오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오늘 집에 가자 뭐 그런 그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의 뒷부분에 내 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도와줄게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좋은 광고네. 근데 진짜 지금 좀 뭐야 제 기업은행 출신이잖아요. 뭐 그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도 제가 처음에 근데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우산 뺏지 마 우산 뺏지 마 우산 뺏지 마. 근데 진짜 우산 뺐잖아. 그래서 이제 그 돈 잘 빌려주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가게 된다고요. 점점 더. 네, 더 그렇죠 좋은 그렇죠. 점점. 점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안 좋을 때. 더 그렇죠. 네. 그 달러 표시 이제 그 해외에 달러 표시로 된 부채가 그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달러로 조달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22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전통이 그때 그 금융위기 직후에 아까 이제 오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전통이 지나치게 강해서 긴축으로 이렇게 가니까 유로화 표시로 부채를 졌던 외국의 그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 개도국들은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 엔화는 굉장히 강해지려는 바이어스 관성이 내지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 10여 년 전에 엔화 그 금리가 싸니까 엔화 빌렸다가 엔고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 국제 통화로서 지배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건전한 통화 정책, 얼마나 건전한 재정 정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통화가 얼마나 접근성이 있어서 유지될 수 있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측면에서 볼모를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빚을 진다라는 게 볼모를 잡힌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쇼크가 있을 때 그 달러 연준이 돈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연준은 정말 믿을만한 중앙은행이고 달러는 정말 믿을만한 통화구나.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어가면 요즘 이제 그 연준이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레포를 열어줬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뉴스 타이틀만 딱 보면 와 미국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럼요. 역설적으로 그죠? 팔지 마라. 네. 네가 뭘 파냐?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돈 빌려줄게. 은행도 그렇게
비슷하죠. 담보대출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 그래야 제가 이제 은행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뭐 어쨌든 두 번째는 좀 그 스탠딩 레포도 테이퍼링 앞두고 나오는 스탠딩 레포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들한테 달러 유동성 확보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스탠딩 레포가 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국채를 오히려 매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변동성을 줄여. 예, 그리고 이제 콜스 부의장이 지금 SLR 규제 또 완화한다는 군부를 떼우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탄탄하게 유지하면은 결국엔 해외에서도 미국채에 대한 신뢰를 올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G7 보면서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G20에서도 나올 텐데 개도국들한테 지금 SDR을 배분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SDR을 배분해 준 물론 금액이 크진 않은데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에서의 결국에는 우리는 성장의 불균형이라는 게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불균형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도 불균형을 보고 있는데 이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옐런의 굉장히 큰 뜻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뒷면에는 오히려 SDR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면서 달러에 취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주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 아닌가. 작년 11월에 팩토링 금융 뭐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무사 뺏는 사람을 자꾸 흘러가는데 작년 11월에 펄스 부의장이 저는 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기사를 보면은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펄스 부의장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영원히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일을 지금 현재 있는 이 미 국채 시장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백신 이전 직전이긴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FOMC에서 파월이 바로 닥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수습은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은 해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이제 이 판에서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기누설 중에 하나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다 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아마 지금 되게 방어막을 잘 깔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급락의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다 알고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이 걱정할 정도면 걔들은 그래서 이미 다 차곡차곡 작업하고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리 뻗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작년 3월 달에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이제 제가 전화했었던 FX 딜러가 뭐라고 했었냐면 현서가 오늘 밤을 오늘 밤에 만약에 그때 통화 수업 했었잖아요. 통화 수업 안 해주면 오늘 밤에 내일 끝나 우리 이랬었어요. 그때가 1450포인트였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였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달러를 그날 1조 원 정도를 빌렸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시장에 아예 씨가 말라서. 그러니까 가격을 아무리 높게 쳐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밤에 아마 통과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끊고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0시쯤에 띠리릭 나오더라고요.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미국의 협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저기 한미 그거 뭐냐 그 방어 조약 있잖아요. 그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그거 빨리 올려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근데 해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때 미국도 급했었던 거야. 만약에 이거 무너지면 뭐 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까지 급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는 오건영 부장님도 막 글 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샀어야 되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식으로 도망가야 돼. 아니 왜냐면은 오늘 안 해주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쵸.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는 없을 거라. 근데 저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됐지만 안 하면 어떡해. 근데 그럴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에 넣어서 주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약간 이런. 근데 죽을 생각 안 하잖아요. 같이 솔직히 죽을 생각 안 하잖아.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돈을 넣는데 많이 못 넣죠. 많이 못 넣죠. 많이 못 넣죠. 왜냐면 이제 지하실 있을 수 무서워서. 6개월 안에 이런 그 작년 3월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넣을 수 있을까요?
넣죠. 그때도 당연히 넣죠. 넣죠. 근데 많이 못 넣지. 저는 그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은행원들의 그 담당 그 직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DLF 판 직원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 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팔고 있어. 그러면 절대 안 팔죠. 근데 그 담당 직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또 팔아요.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년에 갔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위기는 안 와요. 왜냐면 다 알고 있잖아. 그런 위기가 오면 무조건 사면 다 먹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위기가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은행원님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를 한번 뒤어보고 저는 IT 버블을 뒤어보진 않았거든요. IT 버블을 두 개를 다 뒤어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저도 이제 뭐 맞아. 계속 이게 뭐냐면 저도 2005년, 6년, 7년 이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이제 그 나이도 젊고 되게 또 용감하고 하니까 막 이제 배팅 막 이제 빠지면 또 패드가 뭐 이런 얘기 되게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런 것들 한번 그 굴곡을 겪으니까 사람이 되게 소심해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넘겠죠라고 하시잖아요. 맞아, 그렇게 맞아. 돼요. 무제한 약정 하나 선언한 날 네. 그날이 진짜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날 맞아. 아침에 딱 레포트 썼어요. 됐다. 질러라 딱 썼는데 그날 빠졌잖아. 올라서 시작하다가 한 10분인가 7분 빠졌나요? 나도 된 줄 알았어. 그게 왜 앵걸? 며칠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채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네, 그리고 그쵸. 사실 우리나라의 그쵸. 바닥은 가지고. 통화 수합이 바닥이었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완전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연준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질르신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투자는 이 얼마 분석을 잘하는 판단이 아니라 얼마 배포가 크냐. 야수의 심장이냐. 네, 그 사람은 그래. 그리고 근데 이쪽은 윤택 됐어. 팀장님이 그때 보고서에서도 방아쇠를 당기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방아쇠를 언제 당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